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샀는데 화장실만 내 거다. 이런 말들 진짜 있잖아요. 물가 기업 급등의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정부의 바람과는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는요, 경실련이 민주당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매각서약 이행하라! 규제 지역 내 현재 민주당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21명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슨 당이냐? 부동산 투기 조장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정당이 무슨 집값 잡을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들은 당장 실시효 외에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조차 이제 투기 조장당이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근데 장개철 평론가님, 저희 시작은 저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4년 만에 부동산 재산이 무려 20억 원 올랐다. 이걸 경실련에서 저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또 조사 결과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네,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에 집이 있고 또 강남 서초에 집이 있다고 하는데 2016년 3월에 비교해서요. 지금까지 시세 변동을 보게 되면 2016년에는 35억 6,400만 원 가량 하던 이 집값 시세가 지난달에는 59억 4,750만 원으로 무려 23억 8,350만 원. 그러니까 69%가 올랐다고 경실련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4년 만에 국회의장 집값이 23억이 올랐다? 당연히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이 대전 집은 처분했고 서초 집 같은 경우 실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이게 재개발로 묶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하다. 아주 옛날 기자 시절부터 40년 동안 넘게 살고 있던 집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분도 노영민 실장과 마찬가지로 본인 뽑아준 지역구 집은 처분하고 강남 노른자라고 불리는 서초의 집은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정치적 논란이 있을 걸 예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 그럼 무엇이냐? 그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명예를 뒤로 하고서라도 포기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 똘똘한 한 채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 원장님,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박병석 의장이 즉각적으로 뭐 1가구 1주택이고 40년간 실거주하고 있고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대전 아파트도 또 이게 처분이 아니라 또 아들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 행태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분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증여, 특히 자식에게 증여를 통해서, 왜냐하면 팔기는 좀 아깝죠. 그러니까 자산관리 관점이나 이제 경제적인 합리적인 그런 투자랄까 경제활동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만 이제 고위공직자라는 점 때문에 뭐 이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그런 뭐 비판은 있을 수. 근데 이제 한 가지 느낌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사실 서울 지역의 평균 집값은 아파트 기준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올랐어요. 전세는 2억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박 의장님의 재산은 정말 몇 배 대, 그런 면에서는 좀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새롭게 알려진 이와 비슷한 코스를 밟은 여당 의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를 이끌고 있는 윤호중 의원입니다. 당을 강력하게 하나로 단결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치 혁신, 경제 혁신, 우리 사회를 혁신해 나가는 혁신의 원동력이 돼야 되겠다. 윤호중 사무총장, 그리고 1가구 1주택 민주당 내 한번 서약 한번 하자 했던 장본인. 근데 처분이 아니라 또 증여했는데 이거 뭐 난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죠. 법적으로 하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보는 관점과 기준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일가구 1주택 하라고 하니까 본인은 사실 이제 총선 때 말씀하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활동을 부위원장 맡았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공천 신청한 사람들한테 1가구 1주택 하자고 다 이렇게 서명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갖고 있던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마 이제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밝힌 내용은 본인의 장인이 손자에게, 장남에게 주겠다고 한 것을 그 장남이 커서 스스로 증여세를 부담할 때까지 아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증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증여가 말이 되냐. 1가구 2주택 하자는 것은 팔아가지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주겠다고 하는 의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적인 편법이란 보다 어쨌든 좀 꼼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크게 만드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여기 제목 그대로요. 여기 제목 그대로. 국회의장도 사무총장도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있다. 글쎄요, 여러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전에 1주택 서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 의원은 42명, 전체 의원 가운데 20%가 넘습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우리 21대 국회의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 실거주 목적의 다주택은 다 팔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그렇게 실천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이 윤호중 사무총장 말고도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뭐 경실련이 여러 다주택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김홍걸 의원의 이름도 있는데 세 채를 집을 갖고 있는 거니까 좀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똘똘한 집 세 채를 다 갖고 계시네요. 정말 참 부럽습니다. 이 세 채나 되는 집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김홍걸 의원이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교동 그 아버님의 집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걸 이제 본인이 지금 그동안 김대중 그 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이호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친자한테만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상속받아서 지금 형하고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집 자체가 보면 당시에 쓴 그 유언장 같은 걸 보면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에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본인이 그냥 그걸 가져다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강남과 또 서초에도 지금 집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 지금 여당 의원들 보면 40몇 명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냐면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동물입니다. 집 다 가지고 싶어요.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산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뭐 한 주택 팔지 마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 국민들 앞에는 뭔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국민들 앞에 뭘 하는 것처럼 해놔놓고 실제로 뒤로는 다 저렇게 왜냐하면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박병석 의장 4년 동안 23억 올랐습니다. 국회의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집을 하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히 어떤 면에서 뭐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자꾸 집 팔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막에도 나오지만 뭐 김홍걸 의원은 출마 당시에는 1가구 1주택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요. 구정원장님, 오늘 뭐 발등에 불 떨어진 여당 의원들이 뭐 이제 지방도 처분하고 네 채 모두 내놨다. 그리고 뭐 원래 한 채는 또 시어머니가 거주한다. 뭐 각기 다른 사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공직자, 고위공무원,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서 뭐 다주택자에게 집을 다 팔라고 하는 것도 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솔선수범이 필요하죠. 네,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를 따라 살 수 없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초점이 다주택자, 그다음에 갭 투자자, 고가주택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본다면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이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다주택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따라하기, 모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좀 전에 살짝 좀 놓쳤습니다만 왜 이렇게 증여가 많은가 하는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든 윤호중 사무총장이든 그 증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세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면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여를 이렇게 최근에 증여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만약 이 경우도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전세를 낀다든지 대출을 끼고 했을 때 증여세가 아주 낮아지는 그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될 수 있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편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편법이다. 네. 아니 국회에서 국민 세금은 그렇게 팍팍 쓰면서 본인들 세금을 저렇게 절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국민들도 세금을 저렇게 팍팍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추경 3차례에 걸쳐서 지금 30조 하고 또 뭐 2차 지금 재난기금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좀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청주 말고 반포, 이 노영민 비서실장 후폭풍도 좀 여전합니다.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낙연 의원은 물론이고요. 당의 초선 의원까지 오늘 싸잡아서 노영민 실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잣대에서 본다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저는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렇게 이 반포집 택했다고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았는데 결국 청주집 가계약해서 이제 청주집을 팔게 됐습니다. 노영민 실장이요. 네, 뭐 부동산 사이트에는 2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가계약이 된 상태라고 하고 실제 거래 계약 금액은 이 2억 5천만 원보다 조금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매로 처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 팔았다고 해서 지금 노영민 실장에게 잘했다고 박수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청주 시민들이나 충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믿어주고 찍어준 지역구 주민들 뒤로하고 강남집 남기겠다는 거냐? 속이 부글부글 끓을 일이고요. 이 충북 도민이 아닌 분들 봤을 때는 결국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별 수 없이 반포집은 포기 못한다는 거네라고 정말 시니컬하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뒤늦은 대책이고 이 대책마저도 오히려 성난 국민들의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계약이 됐고 실제 계약이 돼서 거래가 되고 노영민 실장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고 한들 원래 본인이 지시 내렸던 이 고위공직자들 다주택 처분하라는 그 취지의 원래 의미는 전혀 못 살리는 그런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가계약도 그렇습니다만 청주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최근에 풍선 효과가. 수도권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부터 잠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주에 지금 매물도 좋고 거래가 아주 활발하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사실 저렇게 처분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가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그 얼마의 계약금을 일부만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정상 계약에도 아마 팔리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까? 어쨌든 이 반포 남기고 청주를 이제 판 노영민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온통 이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권도 그렇고 이 반포 아파트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님, 뭐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 말고 좀 심상정 의원까지 얘기하면서 뭐 저도 이거는 뭐 기사로만 접했습니다만 뭐 여권 일각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부동산 정책 추진하려면 사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던데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사퇴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비판이 있더라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비판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뭐 본인이 그걸 선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뭐 비판 여론도 본인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할 수는 없다. 원칙은 일가구 1주택이니까 1주택을 갖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 또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본인이 선택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판은 수용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자산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명언들을 계속 쏟아내시는데요. 그 원칙이 아주 지금 적합하게 잘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억제하니까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이제 자산 관리나 저희 연구 자산 가치, 이렇게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비판하시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쪽 분야로 가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실제로 정부 여당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시에 이걸 수긍한 사람, 바로 결행에 옮긴 사람은 이분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레미안 팰리스 38평 소유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집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여기 와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시니 이해하기가 안 됩니다.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 국회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뭐 여기 비서실장까지. 근데 이현정 의원. 네. 지금 화면 속에 김상곤 전 부총리도 뭐 10억 손해보고 지금으로 치면 10억이 지금 손해본 거라고 하고 금태섭 전 의원, 김의겸 전 대변인도 다 집을 당시엔 팔았는데 결국 공천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건 또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김 부총리가 조금만 좀 참았으면 바로 10억을 벌었을 텐데 저 때를 못 참아서 집을 팔고 문제는 또 바로 또 부총리직도 경질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10억을 손해봤고 지금 직책도 일단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최고의 피해자는 김상곤 전 부총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정부가 다주택자들 팔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유리하게 판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맞네요. 또 윤석열 총장이 강남에 두 채 있다 한 채 팔았어요. 예. 그 다음에 보면 금태섭 의원도 팔고, 근데 공천 배제가 됐죠.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제 논란에 대해서 이제 파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케이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방침대로 하면은 손해가 되고, 정부 방침대로 하지 않으면 이득이 된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방침대로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매년 쑥쑥 큽니다. 지금 와서 그러면 누가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 결국 저분들 선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즉 경제 논리에 솔직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라는 겁니다. 정색하고 할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참 이 집을 판 분들과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 공교롭게 좀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좀 부동산 대책 건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